네, 국제뉴스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 대통령이 타고 있던 그 헬기 이제 왜 추락을 한 거냐, 그 원인을 찾는데 부심한 모습인데요.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란 쪽에서 그 추락 사고라는 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국영통신 일은화가 그 고인을 기리는 영어 기사를 냈는데요. 대통령이 그 댐 순실을 마치고 정유공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기술적 고장으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으로 순교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란 쪽에서 헬기 추락 원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네. 앞서서 그 이란 국영통신은 라이시 대통령이 사고 당시 미국산 베일 헬리콥터를 타고 있었다고 보도를 했고, CNN은 이 헬기가 몇십 년 전에 도입된 아주 노후 기종인 거라고 이렇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적 고장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 와중에요, 그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이 네. 그 미국이 추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의 하나는 미국이 그 이란의 항공기 부품 판매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란인 마음과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지금 추락 원인 조사에 착수한 걸로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실 초반에는 악천후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네. 악천후 영향도 있지만 이게 기술적인 영향이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국무부 대변인이 네. 여기 대해서 아주 즉각 받아쳤습니다. 악천후에서 45년 된 헬기를 띄우기로 결정한 건 우리가 아니고 이란 정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온라인 브리핑하면서 그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내고 그 라이시 대통령 사망을 공식 애도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안보 저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거라고 했는데, 이 미국 일각에서도 이 라이시 대통령이 그 정치범 숙청 같은 걸 해서 뭐 일각에서는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불려온 아주 초강경 인사였는데 이렇게 공식 애도한 게 적절한 거냐 하는 시비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전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좀 자주 있나 봅니다. 그동안도 이런 얘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그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저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에 미국 상하수 그 시설 검사 대상 중에서 한 70%가 사이버 위협 방지 기준을 그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라. 그래서 강제 집행 경보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그 원격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약물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그 제기가 됐었는데요. 아예 시스템 운영 자체를 표적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국, 러시아 연계 사이버 공격 케이스를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좀 겨냥해서 얘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난 3월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환경보호청장이 그 50개 주 그 이 상수도 시스템 담당관 회의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네. 왜 이런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중국산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항만 설비라든가 전력 시설에 대한 그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를 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이제 강제 집행 명령을 내렸는데, 네. 개선이 안 되면은 민형사 책임도 묻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사실은 몇 년 간격으로 계속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게 또 온다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 이게 좀 활발한 것 같은데 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초등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고 백신 문제도 여러 가지 뭐 배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그 승인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세계보건기구가 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세계보건총회가 열리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국제보건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겪으면서 이게 충분치가 못하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향후에 또 이런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올 경우에 대비한 새 협약, 이른바 팬데믹 협약을 제정하는 두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 인식을 하는데 이제 세부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힙니다. 이를테면 백신 승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백신 같은 걸 판매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 어떤 그런 상황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선진국이 지원하는 걸 둘러싼 어떤 그런 조정 문제. 이게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필요성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이제 강론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보건총회 열리기 전까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네. 세부적으로 뭐 이익이라든가 우리가 봤듯이 이 백신 같은 경우도 부익부 빈익빈 나라별로도 네. 상당히 심했잖아요.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이제 좀 이견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으니까 좀 법적으로 구속력도 갖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나 그 새 협약을 만드는 네. 이유가 법적 구속력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자니까 이제 구속력이 있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감하게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요, 이런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이러스 병원체에 접근하는 문제. 왜냐하면은 팬데믹 초기에 중국이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퍼졌다는 그런 시비가 많았고 중국이 또 여기 발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신 판매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한 이익이 나오는 거를 엄청난 이익이 나왔죠. 이거를 공유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백신 지재권 문제. 그 다음에 기술 이전하는 문제. 이런 거, 제약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주요 쟁점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 보건총회에서 원칙적인 어떤 문제는 거듭 확인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체적인 방향성을 합의를 해서 그거를 어떤 큰 그림을 내놓고 후속 논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충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9차례나 협상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나와야 될 문제긴 하네요. 물론이죠. 예, 협의가.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책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 뭐 이런 얘기가 글쎄요. 현지에서도 뭐 많이 백악관에서는 네. 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계속 지원하다가 네. 가자지구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계속 좀 충돌을 했죠,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참다 못해서 그런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기 공급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네타냐후는 그래? 그럼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맞아요. 막 부딪혔죠.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바이든이 이제 11월 선거에서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께가 미국의 유대계 미국인 유산의 달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내 약속은 철통 같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자지구 어떤 팔레스타인 구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두 개의 국가 해법 이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지난주에 또 문제가 된 게 있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하마스 지도부를 한꺼번에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백악관도 참 입장이 난처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하마스하고 네타냐후하고 똑같이 체포영장을 발표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가자지구에서 인권 침해 사태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보는 거는 그건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도 두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친정인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는 자꾸 다가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젊은층, 유색인종 이런 데 이제 지지층이 많이 빠져나갔죠. 거기다가 지금 유대계 표도 바이든이 지금 뭐야? 미국에서는 아직도 유대 사회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월가도 그렇고요. 유대계 표마저도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민주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백악관에다가 쓴소리도 하고 그래서 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브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상원 청문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자지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유대주의 이 시위가 굉장히 좀 번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듭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물론 존중을 하지만 반유대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표를 지금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뭐 젊은 표가 빠져나가고 막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지지층마저도 좀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좀 그렇죠. 민감한 사항일 겁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젊은 트럼프 전기 영화 칸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거 어떤 영화예요? 어프렌티스라고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젊었을 때 1970년대 80년대 이제 젊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주 보수 그 변호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당신 부동산 사업 키우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때 막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일궜는데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게 어제 칸 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를 했는데요. 한 8분 정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기립박수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작품을 만든 네. 감독, 이 사람은 그 이란계 덴마크 감독입니다. 알리 아바시라는 감독인데 영화. 근데 이제 영화 장면에 후반부에 트럼프가 1992년에 이혼한 그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한테 그 성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미국 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하고 지지 세력을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핏 그냥 짧게만 젊은 트럼프의 전기 영화다 했을 때는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뭔가 홍보하고 좋은 면을 그리는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막상 보면 네.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다른 장면들이 여기서 나와요. 트럼프 역할을 네. 한 그 사람이 할리우드 배우 네. 서베스찬 스탠, 한국에도 굉장히 익숙한 배우죠. 그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제 살을 빼려고 암페타민 복용하고 이제 이게 마약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쁜 배팅, 카지노에서 막 배팅도 이상하게 하고 해서 돌은 잃고 막 화내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트럼프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억만장자 지지자가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영화 나중에 각본을 보고 막 화를 버럭 내고 영화를 찍지 마 했는데 결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홍보 영화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이제 트럼프 전기 영화라 그러니까 야 이거 홍보에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조작이다. 그러면서 제소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됐는데 네.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해서 지금 하는데 그 미국 내 배급사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급사들도 아무래도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네. 혹시라도 이 영화가 뭐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 나오면은 네. 뭐 트럼프 쪽에서는 결코 그 바람직한 건 아닌 네. 걸로 볼 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동영상에 나치 독일의 제3제국을 연상시키는 이 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이죠? 자, 뭐 바이든은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골머리 앓고 네. 트럼프는 또 자기 그 어떤 뭐 영화문 젊은 이거 그다음에 이제 또 영상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모양입니다. 선거운동본부에서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한 30초짜리 영상인데 트럼프가 이기면은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번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중에 나치 독일에서 사용했던 그 제3제국이란 표현 그러니까 라이히 독일어로 이 The Third Reich를 연상시키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이제 영상을 네. 이제 보면요 트럼프가 승리하다 네. 이제 이런 그 가상 제목에 이제 신문 기사가 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호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된 제국이 탄생해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통일된 제국이라는 표현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라이히라고. 네. 예, 독일어로 제국이라는 의미지만 사실 네. 라이 하면은 통상적으로 나치 제국 히틀러가 사용했던 제3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 가만히 안 있겠네요. 가만히 안 있죠. 네. 얼씨군 하고 이제 물고 늘어졌습니다. 네. 바이든 캠프 대변인이 트럼프가 권력을 다시 잡으면 통일 제국을 대상으로 독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그 대통령 저녁에 기내 브리핑에서 누구든지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과 연관된 콘텐츠를 홍보하는 건 역겹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전에 그 보스턴에서 그 모금 행사를 하면서 이 표현은 히틀러의 언어지 미국의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AI 얘기 좀 해볼까요? 이 GPT-4o 그 시연 영상을 저도 보면서 이거 예전에 봤던 그 허라는 영화랑 네, 허 영화 저도 이게 봤습니다. 이제 현실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느낌을 받은 게 뭐 다른 이유 때문이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 기사 보고 들었는데 이게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그 사용했다? 허 영화에서 네. 그 목소리가 그 스칼렛 AI 요한슨이잖아요. 목소리가 그게 이제 요한슨 목소리죠. 네. 근데 이제 챗 GPT 개발한 오픈 AI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GPT-4o 이제 이걸 내놓으면서 여기 이제 목소리 버전 5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인데 얘 목소리가 이 스칼렛 요한슨하고 아주 흡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네. 당사자도 반발을 한 거죠, 강하게. 예, 스칼렛 요한슨이 여기 대해서 그 자기가 그 오픈 AI, 챗GPT 개발한 오픈 AI 샘 올트먼 네. 그 CEO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당신 목소리를 쓰고 싶다 했는데 자기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내 목소리를 멋대로 썼다, 이거 가만 안 있겠다,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또 오픈 AI 쪽에서는요, 그거 목소리 쓴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요, 그 요한슨의 그 자연스러운 말투를 아주 흡사하게 사용하는 다른 전문 배우의 목소리를 우리가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정황상은 상당히 좀 그런데 이제 앞뒤 정황상은 이 오픈 AI가 그러면서도 이 네. 스카이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사용을 중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또 문제가 된 게요, 샘 올트먼이 이 스카이를 공개하면서 허 영화 이거를 슬그머니 또 자기 그 계정에다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를 이제 연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슨이 봐라, 내 목소리 안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영화 허를 슬그머니 올린 거는 내 목소리 썼다는 거를 사실상 뒷받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도 좀 허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뭐 그 챗GPT가 이렇게 학습하면서 뭐 언론 컨텐츠 갖다 쓴다는 뭐 소송이 있었고, 뭐 출판 작가들도 막 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목소리 부분에서 이런 이제 아주 점점 더 이런 그 법적인 다툼이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겁니다. AI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AI가 이제는 마음을 읽는 능력도 사람 수준에 도달한다? 참 무섭고도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챗GPT 같은 것도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제 LLM이죠. 네. 여기가 이제 사람 마음도 읽는 수준까지 왔다는 그런 독일의 연구 결과를 이제 연합뉴스의 과학 전문 이주영 기자가 이제 그걸 이제 국제저널에 올라간 이 논문을 썼거든요. 네. 인용을 했는데, 이제 AI가 일명 마음 이론, 이건 이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읽고 잘못 같은 거 있으면 이걸 이제 판단하고 이런 건데, 챗GPT하고 메타의 그 LLMA2 네. 이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관련 질문도 막 던져가지고 이제 얘가 진짜 사람 마음을 읽는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거를 또 똑같이 사람들 한 몇백 명한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챗GPT라든가 얘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연구팀 얘기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서 인간하고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이론을 인공지능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챗GPT의 이런 그 능력이 개인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후속 연구를 해야지 너무 겁먹지 말자 하는데, 좌우지간 챗GPT가 이제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 마음까지 읽는다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물론 하지만 전 속도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발전하는 무섭죠. 속도가 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라는 생각이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좀 듭니다.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